최소 7개 주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펜타닐이 담긴 의문의 편지 봉투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가 최근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에서 9가구 중 1가구가 식료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빈대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소 7개 주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최소 7개 주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주는 루이지애나였고 엘러베마와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각각 62%,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아칸소,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주에서도 독감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 메디컬 센터의 감염병 전문가 윌리엄 셰프너 박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빨리 독감 시즌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 독감 시즌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절정에 이르지만 AP통신은 지난해에는 10월부터 올해는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CDC 독감 관찰팀 총책 엘리샤 버드는 올해 지금까지 확산된 독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덜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가을 이후 독감에 걸린 환자 수는 최소 7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최소 8천 명이 입원하고 최소 49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미국 성인 35%, 어린이 33%가 독감 예방접종을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펜타닐이 담긴 의문의 편지 봉투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윤 기자입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조지아,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 6개 주의 선관위와 관공서 건물에 협박성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이 편지들은 펜타닐 또는 흰색 가루와 함께 협박 메시지나 모호한 정치적 상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 편지는 배달 과정에서 차단됐지만 이로 인해 대피 소동이 벌어지거나 개표 작업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편지에서는 반파시스트 상징, 무지개 깃발, 오각형 무늬 등이 발견됐는데 이런 상징들은 종종 좌파 진영과 연관되어 있지만 AP통신은 보수 진영에서 좌파를 낙인 찍고 고정관념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연방수사국 FBI와 우편조사국 PIS는 발송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선거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의 선거관리 직원들은 위협과 괴롭힘,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문의 편지 사건으로 2001년 탄저균 테러 사건의 공포가 떠오르면서 일부 지역 선관위는 해독제, 난록손을 비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선관위는 특정 장소에만 우편물을 두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만 열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가 최근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인 멕시코 미국 법률방어 및 교육기금도 이번 항소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토마스 사인즈 회장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법률적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텍사스 주정부가 다카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다카 수혜자들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폐지를 발표했고 이후 텍사스를 포함한 7개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카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죠. 올 땡스기빙 소비자 지출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식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방농무부의 식량 불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9가구 중 1가구가 식료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내 87만 가구, 즉 전체 가구의 11.3%가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7에서 2019년 기록된 10.8%보다 증가한 수치이고 전국 평균보다 0.1% 높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전체 가구의 8.8%가 매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식료품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2017에서 2019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 불안 현상은 돈 등의 재화가 부족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미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국민의 11.2%, 약 1,470만 가구가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과 같은 소수인종, 여성과 어린이 등 소수계층의 식량 불안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별로 보면 애리조나주의 식량 불안 비율이 11.6%로 가장 높았고 미네소타는 7.1%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파산 판정 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변화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를 위한 파산 신청자가 6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 연평균 480명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채무자들이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고 법원이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학자금 상환을 면책하라는 법무부의 권고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학자금 면제 정책의 변화는 바이든 정부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약 4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1조 6천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300만 명 이상이 1,270억 달러의 대출금 면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빈대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서 빈대를 퇴치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는데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테슬라 공장에 빈대가 출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9일부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역 매체에 따르면 사측의 늑장 대응으로 빈대가 더욱 확산되면서 한 직원은 사무실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빈대로 추정되는 벌레의 영상을 찍어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달에 들어서야 뒤늦게 대대적인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살충제 때문에 16일부터 일부 직원들은 안구 통증과 호흡곤란,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따르면 방역 이후 사무실 내부에선 화학물질 냄새가 났고 의자나 재킷에는 살충제 잔여물로 보이는 흰색 물질이 묻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빈대를 없애기 위한 임시 조치로 스테리팹이라는 살충제를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리팹은 실내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15분 뒤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일부 직원들은 병가나 유급 휴가를 내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스테리팹이 기본적으로 소독용 알코올이라 흰색 잔여물이 남을 수 없다며 테슬라가 뿌린 화학물질이 스테리팹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현재 테슬라 직원들로부터 수십 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고 테슬라가 직장 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지역 신문 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2025년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2005년 기준 신문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지역 신문의 수는 2005년 8,891개에서 현재 약 6,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페넬로페 뮤스 에버나시 교수는 현재 약 3분의 1의 신문이 사라졌고 내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한 주간 평균 2개 이상의 신문이 사라졌고 204개 카운티에는 지역 뉴스 매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전체 카운티의 약 절반인 1,562개 카운티만이 지역 뉴스 매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버나시 교수는 이 중 7%에 해당하는 228개 카운티가 지역 뉴스 매체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수민족과 빈곤층이 뉴스를 접할 수단이 없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재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40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AP통신은 독자들로부터 기부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뉴스 매체의 뉴스 사막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국과 자선가들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당파적 자선단체 연합은 지역 저널리즘 이니셔티브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고 주 및 연방의원들은 뉴스 교환권부터 세금 공제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요리사가 고객의 피자에서 조각을 훔치는 방법을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 언론은 피자 요리사이자 틱톡 유저인 피자 제이 라이언의 폭로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평소 피자를 조리하는 다양한 영상을 올려온 그는 이 영상에서 요리사들이 어떻게 들키지 않고 고객들의 피자에서 조각을 훔치는지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틱톡 영상에서 오븐에서 꺼낸 피자의 가운데를 한 줄로 잘라낸 후 남은 반쪽들을 합쳐 완전한 한 판의 피자로 만드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 트릭으로 감쪽같이 한 조각을 훔쳐내고 피자를 들고 저녁이라고 말하면서 영상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 방법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일부는 배달 요금인가 앞으로는 피자를 자르지 말라고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도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센터에 따르면 로잘린 여사는 어제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생을 마쳤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투병해온 로잘린 여사는 지난 2월부터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카터 부부는 77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결혼한 대통령 부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성명을 내고 카터 여사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와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어줬다고 애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도 로잘린 카터는 특별한 업적과 국가를 위한 봉사 유산을 남겼다고 애도했습니다. 지난 7일 치러진 본선거에서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 선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표 결과에 따르면 팰팍 교육위원 선거에서 762표를 받은 박수경 후보는 1위로 713표를 받은 유보영 후보는 2위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당선자 한 자리를 놓고 김용만 후보와 에론박 후보가 각각 672표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는 아직 개표하지 않은 우편 투표가 남아있지만 미개표 우편 투표 가운데 팰팍 우편 투표가 포함돼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결과대로 개표가 최종 끝날 경우 재검표 또는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식품기업의 북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에서 18일 맨하튼 유니언스퀘어 인근에서 한국 식품을 소개하는 서울 푸드인 뉴욕 팝업 스토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0여 개 K푸드 기업이 참여해 이틀 동안 다양한 식품 제품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시음과 시식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1,000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박성호 코트라 북미 지역 본부장은 한국의 식문화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북미 식품 시장 진출의 적기라며 더 많은 우리 수출 기업이 현지에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22일에서 26일 변경된 버스와 전철 운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2일에는 메트로놀스 허드슨 할렘 뉴헤이븐 노선이 오후 1시 15분에서 3시 30분까지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증편 운행됩니다. 뉴욕시 전철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3일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맨하탄 72가시 전철역은 메이시스 퍼레이드로 인해 승객이 붐빌 것이 예상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맨하탄 59가 컬럼버스 서클역과 펜스테이션역은 일부 출입구가 폐쇄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인 24일에는 전철이 평일 스케줄로 운행하는 가운데 버스는 단축된 평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